뜨거웠던 한 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났고요. 네. 주진우 라이브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랍니다. 사실 좀 느슨해졌어요. 사람들이 많고요. 식당에서도 줄 서 있고요. 공원, 놀이터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긴장하고 방역 잘하고 모임은 줄여서 4차 유행 이겨내야 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 오늘도 쭉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저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표를 주신다면 언론개혁을 위해서 여론을 진실을 보도하는데 제 몸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1년 365일 주라와 함께하는 애청자 365분께 365분이죠. 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탄산수 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00명대예요. 네, 사흘째 600명대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정부도 오늘 정리브리핑을 통해서 3차 유행 때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라며 1에서 2주 내 더블링,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의 2배로 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또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영국은 백신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4,000명대고요. 네네. 일본도 2,000명, 3,000명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600명대에서 잘 맞고 있는데 우리 잘못하면 1,000명대로 바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죄송한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 단계 유지하기로 했죠? 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데요. 대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되 이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일단 현재 의료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증 환자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하루 1,000명씩 20여일 동안 확진자가 나와도 의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5단계 격상은 이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도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방역 지침을 비판만 하면서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 중앙정부가 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순응할 뿐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이 고통을 줄이면서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역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부 방침과 별개로 독자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그 이해관계 단체들과 논의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속 진단키트 도입, 또 공공의사 채용 방식과 처우 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 선박과 선장, 네, 풀려났어요. 네, 지난 1월 4일에 이란에 의해 억류된 지 96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96일이나 걸렸습니다. 네, 외교부는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미호는 이란의 해양 환경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그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공식 조직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란이 미국에 의해 동결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 공식 조직은 아닌데 공식 조직 위에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는 원래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란은 지난 2월 2일에 이 배 그리고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억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해미호는 현지에서 행정조차를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 출항을 했습니다. 한국과 이란 양국 정부는 이달 초에 한국 해미호와 선장의 억류 해제 관련 협의를 마치고 정세균 총리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이 석방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선거 후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친문 중진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이었다가 어제 사퇴한 노웅래 최고위원의 말인데요. 노웅래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으면 쇄신의 진정성이 생길 수 있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 눈에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다면서 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으면 안 되고 친문과 또 다른 것,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자기 검열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껏해야 몇천 명이라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영역이 좁아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이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 당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토론이 이어졌고 100가쟁명식 토론을 벌였다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민생에 소홀했다라든지, 네. 청와대에 더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라든지, 네. 이 젊은 초선들이 지도부 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도전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가운데 20, 30대 청년 의원 5명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이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참패한 민주당 내부에서 반성과 자성, 그리고 시끄러운 파열음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 반성하고 더 자성해야죠. 네. 네. 자성해야죠. 네. 민주당이었다가요,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네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한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요. 이분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직 의원은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금 담당 간부가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이 조카가 횡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 이상직 의원도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당법 위반이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지시 아래 이 조카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도 기소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의혹인데요. 이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낸 이진석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 산업재해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0월 이 장완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 그리고 선임행정관 그리고 이진석 실장 등을 만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탁을 받은 이진석 실장이 기재부를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원구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씨,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오늘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 중에 경찰서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김태현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잠시 마스크를 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라고 말했고요.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여성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 뭐 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라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네. 텔레그램 엠번방이 또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두 번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요. 네.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다시 불법 촬영물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또 판매되고 있다고요? 네네. 이 1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의 뭐 영상이 있고 또 이름과 직장, 학교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현재 이 여성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유포한 인물은 윤모 씨인데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난 여성들을 무려 10년 동안 불법 촬영해왔습니다. 이것이 덜미가 잡혀서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자신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다크웹에 전부 유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그냥 뿌리고 죽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판매한 남성은 검거가 됐고요. 현재 구입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주빈, 갓갓, 다 그런 분들은 중형을 받았는데 텔레그램 방에 다른 피의자들을 지금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사회 경종 올렸는데 아직도 이런 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뿌리 뽑겠다면서요. 더 강력하게 수사해야죠.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그리고 불법 그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뿌리 뽑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한 수사 요구합니다. 제주도에서 사중추돌로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앞다투어 헌혈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이 제주 4중 추돌 사고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3분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많이 아파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21살 김모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07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 대학생을 위해서 지정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김모 씨의 부친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딸이 피를 많이 흘려서 수술에 필요한 피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라며 이 RH 플러스 AB형의 지정 헌혈을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전복된 버스 앞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김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이후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직도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김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제주도민들이 제주 혈액원과 헌혈의 집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한때 침대가 부족해서 대기자가 발생을 했다고도 하고요. 네. 또 혈액원과 헌혈의 집 운영 시간도 1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107명이 지정 헌혈을 해서 혈액 42,000ml가 모였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특히 AB형은 우리나라 인구의 10% 수준으로 매우 적은데 이 반나절 만에 평소보다 10배 많은 AB형 혈액이 모였다라고 하고요. 이에 김 씨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서 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면서 이 당분간 쓸 혈액이 모아져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사랑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에 방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굳혔다라고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강요 회의를 열고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희석이 실제로 되는 건지 또 잘 희석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일본의 어업단체 회장을 면담한 바 있는데요. 일본 어민들이 그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가 총리는 해양 방류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나서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 844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를 그러면 안전하다면 도쿄 앞바다에 방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공조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속이 타 죽겠어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526님께서 주진우 기자님 언론개혁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퇴근길에 남편과 늘 함께 듣고 있어요. 주라 덕분에 남편과 말을 섞게 되네요. 탄산수처럼 뻥 뚫리는 방송 쭉 기대할게요.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삼성 전문 기자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문 기자였는데요. 두 분이 지금 그 감옥에 가신 이후로는 제가 언론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3501님께서 주 기자님 아직 부족해서 더 많이 일하라고 한 표 던집니다. 지금처럼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살아있는 방송 계속 만들어주세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한테 표를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817님 제 주변에 자가격리자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받아서 시작하면 엄마들은 온라인 식품 구입 시작하고 구호품은 다 간편식이라 애들 밥 걱정이 커요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변에 자가격리자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 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을 앞두고 이미 정체도 상당하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향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일어나 뒤따르는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전 쪽은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때문에 3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당진분기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로를 막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 사고 지점 지나서도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송악에서 서가해대교,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더 가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와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 구간 모두 앞에서 26km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화도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의 영향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보궐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로 나타난 숫자들 그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민심의 뜻을 해석해 봅니다. 대한민국 민심 싱크탱크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민심은 데이터다, 민심은 과학이다. 여론조사 읽어줍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영 센터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전심이다. 여론조사도 촉과 감으로 분석해야 된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야당의 압승입니다. 여당의 참패인데요. 총선 1년 만에 민심이 확 돌아섰습니다. 민심이 확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의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윤희용 센터장님.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요. 사실은 3월 초순부터 사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까지 네. 그 추이가 그대로 유지됐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2월하고는 차이가 있었죠. 근데 2월에 박영선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는 상당히 이제 우위를 보이는 흐름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요것이 이제 3월 초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3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LH 그렇죠. 직원들 투기 사건 이것이 이제 폭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3월 4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요 두 건이 있은 후에
사실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부동산 이슈는 이제 누적돼 있던 상황에서 그 LH 건이 뭐 이른바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던데 어떤 믿었던 공공에 대한 공공의 배신이 느껴졌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변곡점을 꼽자면 그때 3월 2일, 3월 4일 사건 두 가지가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 무슨 영향을 주었냐? 그것은 이제 어떤 무기력해 있던 당시 야당 이게 대선도 미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어쨌든 야권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야권층한테 주면서 결집도를 높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네. 180석 민주당한테 해보라고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언제는 푹 꺼진 게 분명한데 네네네. 서서히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자 지금- 총선부터 좀 읽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윤 센터장이 분석한 것을 전 다 동의하고 예. 여기 이제 몇 개의 변수를 더 개입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정권 심판론으로 180도 지난 총선에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획 뒤집어진 이 이후에는 쌓여 있는 변수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쌓였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 아닌가 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지 하고 지켜본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인물로 상징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 네. 그 앞에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1년 동안 혹은 그 전에 조국 전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년 동안 이 4년 넘게 5년 차 집권에 들었는데 2년 동안 국민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본 게 검찰개혁이에요. 근데 그 피로감은 높았는데 성공했느냐? 못했단 말이에요. 왜? 윤 전 총장을 징계하지도 못했고 네. 직무배제하지도 못했고 네. 결국은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차의로 그만두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제 정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검찰개혁의 피로감 2년치가 누적된 게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조국 사태도 들어있는 것이고 추윤 갈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지막에 이 그 야당이 내로남불 또는 뭐 이 기만 위선 네. 이런 거를 이제 투표 동료 현수막에 쓰겠다고 했을 때 선관위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 내로남불이 과연 민주당이냐? 여기에 민심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작은데 너무 뼈아픈 게 그렇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 그렇죠. 박주민 의원 이게 너무 뼈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정말 자책골을 본인이 넣은 게 아니고 뭐 본인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뭐 너무 내곡동 의혹만 파고들었다 전략적 미스 아니냐 이게 사후적으로 논의되지만 사실은 자당 내에 자책골이 나오면 항상 선거에서 실패했던 게 그동안은 야당이었어요. 네. 보수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도 아닌데 주변에서 뭐 세월호 관련이라든가 혹은 너무 이념적으로 강한 이제 강성보수, 극우적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늘 자책골로 손해를 보던 게 그동안은 야당이었는데 야당은 이번에 아름다운 단일화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저 밑에서 수면 밑에 있던 후보를 끌어올렸죠. 네. 김종인 위원장의 또 힘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의 성공적인 요소가 잘 맞아떨어졌고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실책들이 나왔다. 그래서 4년 동안 쌓여 있으면서 지켜보던 국민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없네 하던 상황에서 뭐야? 이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하나의 휴화산이 활화산으로 전화되는 몇 개의 변수가 개입되면서 선거의 국면이 아주 어두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위선적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전에 이택스 리얼미터 대표하고 최영일 평론가하고 같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공방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 결정적 고려사항 아니다. 네. 6번째 고려사항쯤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결정한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1, 2, 3순위는 뭐였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LH 투기 의혹이 사실은 제일 컸고 부동산. 네, 그 부동산과 같이.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단일화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려면 단일화 이후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이후에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일화 효과는 사실은 크지는 않았다. 네. 두 번째 순위는요. 부동산이 가장 컸고요. 네, LH거랑 LH 투기 의혹과 부동산이 가장 컸고. 네, 그것이 이제 1, 2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곡동 의혹도 이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거 부동산 아니냐. 부동산이잖아요. 2005년, 2006년 그 이후에 그린벨트 풀리고 이 토지가 수용되고 문제는 우리가 더 싸게 수용당했는데 시세보다 이게 무슨 이 시세 차익이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거냐? 오 후보 쪽이 반론할 때 또 다른 게 나오죠. 단독주택 택지를 특별보상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다른 때 같으면 불타오를 이슈예요. 네. 이게 부동산이고 네. 서울시의 행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과거의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 부동산 비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하면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두 후보의 쟁점 수준이 달랐어요. 지금 오직 야당은 정권 심판 이건 거시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오세훈 후보가 그 캠프의 적은 박영선 후보가 아닌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적인 거예요. 근데 박영선 후보는 오직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후보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뾰족한 다른 전략은 있기가 힘들었어요. 집권당이니까.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의 인물의 허점을 계속 부각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민심은 정권으로 쏠려 있는데 박 후보 혼자 작은 칼을 휘둘러 봐야 거시적인 쟁점과 미시적인 쟁점 사이에서 이 미시적인 의혹은 묻혀버렸다 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제 민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대 맞고 가자. 네,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여당을 지키자고 하는 이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는 일단 한번 뭐 맞고 가자. 왜냐하면 뭐 야당 후보들 이런저런한 문제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한 대 맞고 가자라고 하는 기류가 워낙 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검증 공세가 또는 뭐 야당 입장에서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텐데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 선거하고 조금 겹쳐 보인다는 분들이 네네네. 많습니다. 네. 그때도 BBK 하나에서 뭐가 나온다 해서 네, 결정적인 네. 게 나왔어요. 맞아요. 내가 BBK를 창립했고 주인이라는 그 목소리가 광운대에서의 영상이 동영상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건 결정적인 건트리거가 나왔다. 그런데 스모킹건 터졌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묻지마 유권자가 큰 경제였기 관심이 없었죠. 때문에 이번에도 묻지마 심판이었죠. 네, 그렇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0533님 정권의 국시 문제도 짜증났던 부분입니다. 얘기하고요. 3629님께 저는요 김상조 박주민 건에 직격탄을 맞았다 봅니다. 얘기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20대 그렇죠. 남녀 간 조금 온도 차이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20대 남성들을 이렇게 화나게 한 건 뭡니까? 왜 이렇게 화났습니까? 일단 이제 뭐 공정 이슈가 있었고 부동산 이슈가 있었는데 뭐 20대가 무슨 부동산 이슈에 영향을 받냐라고 하지만 사실 영향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받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젊은 층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20대부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이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고 집값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가질 기회가 상실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좌절감들 이것이 이제 반감으로 표출된 부분이 있는데 뭐 공정 이슈도 그렇죠.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중시하니까 20대들은 기성세대는 결과의 공정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 단일팀 만들었을 때도 남북 단일팀 만들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가 이거 좋은 거지라고 기성세대는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사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20대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20대 남자와 여자가 다 구분되느냐.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그것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본인들은 과거처럼 여성이 약자인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를 거치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제
경쟁하면서 올라왔는데 커왔는데 또 이제 여성을 우대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뭐 그것이 이제 여성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또 반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이런 이제 젠더 정치적 차이가 상용 발생했죠. 차이를 한 것을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영희 그러니까 변호사님. 젊은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느낀다. 네.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덧붙여 주신 건데 그건 좀 저는 논란이 많은 쟁점이에요. 네. 굉장히 한번 이건 조심스러운 우리가 접근입니다. 따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20대는 남성 여성들은 좀 갈렸다. 네. 자, 남성은 72%가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 지지도 많았지만 무려 15%가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 쪽으로 표가 쫙 갈렸어요. 젠더를 강조한 네네. 인물들. 여성의 당도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성 후보가 많았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20대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물결이다. 이런 기대를 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데, 자, 20대의 경우에는 이 무엇이 부동산 혹은 뭐 불공정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냐면 저는 20대는 야망은 큰데 현실은 비루하잖아요. 우리가 겪었을 때 20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되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저의 현실은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꿈꾸라고 예. 20대니까 청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하는데 꿈꿀 수 없는 그런데 상황이. 저희 때와 다른 것은 네. 그나마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 자리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대는 눈높이를 낮추고 싶지도 않지만 낮춰도 취업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정규직으로 어디 원하는 직장 갈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공부할 거야. 알바 자리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20대의 꿈과 현실 사이에 굉장히 큰 좌절이 존재하는데, 자, 박영선 후보가 급했어요. 청년층이 자꾸 오세훈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게 네. 여론조사 이미 공표되고 있을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저 대중교통 이용할 때 40% 할인시켜주겠다. 네. 그 다음에 5기가의 통신을 이제 청년층에게 지원해주겠다. 그 청년층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이거 청년 대책이냐. 예. 지금 우리가 주거 고민하고 일자리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 주겠다, 집 주겠다. 이래도 지금 통할까 말까인데 5기가. 통신 줄게요. 예. 교통비 좀 할인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야말로 본적으로 안 울리는 해야 것 같은. 하는 거 아닌가고 전 야권 인사가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박영선 후보는 중량급 정치인이고요. 굉장히 역량과 재능이 많은 정치인이에요. 네. 근데 하필 후보 뛰어들기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성과를 좀 냈어요. 예. 또 코로나19에 기여를 상당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차세대 첨단 기술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요. 자,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금을 주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야, 나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있어 이럴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 AI 얘기하고 무인 자동화 얘기하면 청년들은 그걸 더 잘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기술과 함께 성장한 세대예요. 근데 이 기성세대가 나한테 와서 AI 얘기를 하네? 근데 AI가 도입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AI가 많아지면 우리 일자리는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막 던진 거 아니냐. 저는 무인 편의점, 무인 점포 얘기하면서 밤에는 일을 쉬게 하되 낮에는 돈을 더 줘야 한다. 그럼 점주는 일은 안 시키는데 돈은 왜 더 주란 말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맥락이 있거든요. 맥락이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막 던졌는데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한 것이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이제 어떤 좀 가식 이런 걸 느꼈을 거라는 지점도 스토리가 일리가 있고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또 한 부분만 네. 나갔으니까 또 청년들이 그런 다 대목도 이해하기는 작용을 했겠죠. 예. TJ 킴님께서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했으면 청년들 다 찍었을 텐데. 뭐 일론 머스크입니까 후보가? 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20, 30대. 아유 많죠. 그런데 재테크. 하필이면 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려웠어요. 거기다 국민연금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계속 지금 네. 팔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또 화났다는 그런 20대의 주장도 저는 들었습니다. 기관 이거는 투자가 자꾸 빠지니까. 네,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박태현님께서
40대 50대 남성들이 차별하고는 그걸 젊은 남성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지적하고요. 일리가 있어요. 3641님 오늘만 해도 KFX 시세기 조종사 여자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20대 남자 여가부 폐지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20대 남성들 여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9325님 극빈층인 저만의 생각인가요? 선별적 재난지원금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 뿔난 사람들 많습니다 얘기하는데 자, 뿔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자, 민주당은 자,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윤희용 센터장님 지금까지 해안해 사실 주십시오. 이제 정치권에서 뭐 20, 30대 청년들을 우대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말에 그쳤잖아요. 말에 그쳤어요. 민주당에는 청년 의원들 많아요. 네, 있지만 그런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 30대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자기의 존재감들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예요. 사실은 이제 20, 30대가 어느 고정적인 이념 지향성을 보이게 되면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고 답들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대선을 어쨌든 지금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저는 각 정당이 이제 젊은 층 20대를 타겟으로 한 20대의 어떤 그동안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경쟁들이 또는 20대를 다가가는 구애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윤희영 센터장님 선거 끝나면요 2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아라 선거 때만 얘기하고 선거 지나면 그런 거 안 해요. 아시면서 또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지 않으면 그 당이 참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인다는 것을 유동성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야 모두 이긴 자는 이겼기 때문에 진 자는 졌기 때문에 이제 쇄신 경쟁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공백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1년 남지 않은 대선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하면서 청년층의 요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가 여야 모두의 과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더 절박하고 힘든데 지금 윤 센터장님이 희망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다르게 오히려 민주당이 자중질환이 더 혼란이 오래가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지금 것 같습니다. 5월 2일이 전당대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 금요일 4.16이면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에요. 그럼 이번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되면 이제 대선까지 치르는 구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전당대회 준비 하면서 한 2주 동안 그 안에서 뭔가 지금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당내에서 비주류지만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당의 노선과 다른 얘기에 대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 노웅래 의원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내뱉은 게 지금 다 방송이 나갔는데 이게 쇄신이냐? 사실 소리친 거긴 합니다. 이게 쇄신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갔는데 그게 어떤 특정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좀 같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그건 청년을 유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꼰대가 야 청년들 얘기해봐. 내가 얘기 듣고 풀어줄게. 이거 소용없고 그 자리를 청년에게 주는 게 제일 빨라요. 결정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은 과거에 보수 정당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인재를 유입하는데 열려있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요. 자, 민주당도 젊은 의원 많지. 그런데 지금 이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진짜 유튜브 댓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막 눈이 빠지게 봤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게 지난해 우리가 맡겼던 180석 돌리도 180석으로 뭐 했나? 1년 동안 뭘 이뤘지?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지? 그럼 이제는 물어내야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선은 국민의힘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초선 의원들은 이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당에 또 역으로 혁신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청년들이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이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청년 의원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민호님께서는 자, 오세훈 후보는 젊은이들 지지를 받았으니 햇밥을 내나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큰 숙제를 끌어안은 자, 거죠. 오세훈 후보도 오늘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좀 달리 가겠다 얘기도 했는데요. 맞춤형으로 오세훈 가겠다. 시장께서. 그런데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으로 갔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토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은 이번에 성과 좋았기 때문에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은 실제 추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있지만 일부. 실권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진이라든가 그렇죠. 어쨌든 대권 주자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당권 주자들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남는다는 것은 당 대표를 또 한다는 건데 당권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에는 누군가 따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티났어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버렸어요? 대권 주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당에 다시 그러면 나는 대선의 기회가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과 대권 주자들의 이해가 일치해요. 김종인 위원장을 일단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집단 지도체제로 가고 대권 주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갈 것인데 근데 이것이 한 2, 3개월 정도 갈 것인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쭉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모두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또 일치되는 그 상황이 한 3개월 후에는 다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일단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이 꺼져가던 보수의 불씨를 어쨌든 반짝 살려냈는데 성공한 선거였잖아요. 네, 불 붙였어요. 예, 지금 5년 동안 내리 지고 있던 리그전에서 이제 한번 첫 승리를 맛보면서 네. 이제 승리의 맛은 이런 거였지 하고 이제 각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중심이다. 이건 이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배제했던 대목인데 이젠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합당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 절차가 처리되면 자, 국민의힘 주도로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안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을 때 빨리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그러려고 그동안 이걸 조용히 막은 게 김종인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려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잘 알던 2017년 대선 때 다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자,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미 선언했고 여기에 더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금 칼을 갈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 명 더 체급 있는 이제 이 인물들이 붙으면 야, 이 정도 경선으로 이제 흥행을 또 한번 일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준석 이제 이번에 미디어 본부장도 윤석열 들어온다. 왜? 선거는 돈인데 이 혼자 그 정도의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재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조직과 자원이 있다. 들어올 거다인데 그건 뭐냐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다른 수 없어 들어와야 돼. 얼른 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로워지는 장점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킹메이커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킹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퇴임하고 나갈 때 대단한데 이렇게 본 거 뭐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짚어놨어요. 뭐냐면 국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 지금 여기서 가로 열고 자중질환 일으키고 가로 닫고 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일리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압승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참패인데 그거를 왜 지지율은 윤석열 총장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식으로 해석을 하면 참패한 여당은 명확한데 네. 지금 야당이 압승이 아니고 국민의 압승이다. 그럼 국민이 압승하는데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라는 하나의 도구는 그 오세훈이 아니라 만약 다른 후보였으면 어떨까? 안철수였으면 이겼을 것 같지 않느냐? 네. 네. 어떤 회초리든지 들어서 정권을 때리고 싶었던 민심은 야당 후보라면 아주 결격이 있는 후보가 아닌 한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민심을 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릇으로 쓰였는데 와 우리 그릇이 이겼다. 그릇이 이긴 게 아니라 내용물이 이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걸 인정한다면 야당도 지금 이 새로운 지도부의 어떤 교체 과정에서 또 야당이 복잡성이 높아요. 재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떨어진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주인공인 이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연로하신 이제 부친을 모시고 투표하고 돌아갔는데 이때는 별 워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대권 레이스에서 야권에 지금 잠룡이 2명이 튀어 올라왔는데 안철수와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도 지금 대권 주자로 오세훈 시장이 앞서 강력하게 달린다고 섰습니다. 봐야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오세훈 이제 시장이 네. 이제 인기가 좋아지게 되면 연말에 대권 주자를 선언하면 대선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 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시장에서 네. 무상급식에 직을 걸고 네. 이렇게 던진 게 대권 행보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12월 정도에 나와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 이제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을 몇 개월 정도 하냐면 7, 8개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8개월 정도를 하려고 이 선거를 치렀냐라고 비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진 거 이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안 보면 멀어진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예요. 그러나 선거 끝난 다음에 실시한 게 아니에요. 네. 선거 그 전 선거 선거 중에. 결과가 반영이 네. 안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봤을 때 ARS 조사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되면 아마 다시 1.2할 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단정적으로 읽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민주당의 위기는 많네요. 그렇죠. 이 민주당의 네. 위기는 심각하고 네. 야권은 재편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네. 풀 수 있는 해법이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시사평론가 최영일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 당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클론의 돌아와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모두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 이제 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난 너를 잃기 싫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난 자존심을 세워 너에게 상처를 줬지 너와 다툴 때는 감정이 앞서 있었고 너와 헤어진다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슴 며칠이 지나도 너는 연락이 없었고 너는 나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끊어버렸지 난 이제 내게 바라는 건 없어 예전처럼 그곳을 그대로 돌아와 난 네가 잠시 나를 떠난 뒤에야 모든 걸 알았어 네가 내 전부란 걸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은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시은이. 얼굴과 몸을 둘러싼 검은 점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진 않을지, 그로 인해 시은이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엄마는 시은이에게 피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 힘으로 비싼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은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이 낮아져 좀 쌀쌀했고요.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하게 서울 7도, 모레는 8도 기록하면서 주말 휴일 내내 아침에는 조금은 쌀쌀하거나 춥겠습니다. 내륙은 아직도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만큼 아침 기온이 내려앉겠고요. 낮 기온은 내일 서울이 13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는 내일 낮에 18도 선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 서울이 앞자릿수 다시 달라지면서 22도까지 올 들어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되니까요. 일요일에는 아주 가볍게 옷을 입어도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까지 이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 낮 기온은 서울 기준 18도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함은 더 가중되고 있고 현재 전국 곳곳에 실효습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주말 휴일 내내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데요. 저녁에 경남 서부 내륙 곳에 따라 비가, 전라 동부와 제주는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8.1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세계 각국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대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일 국내에서 일부 보류된 접종을 재개할지 발표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 발생 비율이 한 달 새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가 오늘 KF-21 보라매로 명명되며 시제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 긴급 간담회 후 당이 기존 당헌 당규대로 4.7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하며 민주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매도 압력을 낮추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투자 비중 상한을 18.8%에서 19.8%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준엄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가차없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작년 총선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결과를 얻으면서 압승했는데요. 1년 뒤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2030 세대, 특별히 2030 세대가 민주당의 등을 돌렸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에 최연소로 입성했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이렇게 사퇴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사퇴하기 전에 네.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말 오갔어요? 이제 그때 의원총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고 네. 지도부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존중하시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거 직전에 네.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어떤 말로 오갔습니까? 일단은 워낙 이제 회의가 많았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아무래도 분위기가 말씀대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동시에 이제 후보에 대한 전략으로는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 잘 전달하자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동시에 사실은 이제 상대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밝히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은 네거티브가 어느 선거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우리 후보들의 강점을 부각시키기보다 사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식에 좀 치중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이 보는 참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많아.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 눈높이랑 민주당의 결정이 맞지 않았다. 그 맞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장 큰 거는 LH 사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셨고 또 네. 너무 이제 삶이 힘들어지셨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게 정말 많은 의석을 주셨고 또 많은 승리를 주셨는데 민주당이 조금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내로남불 그리고 네. 기득권화된 모습들이 이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달라는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우리 당과 정부의 역할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좀 잘해 그렇습니까? 어떤 지적합니까? 좀 잘해는 사실 애정이 있어야 하는 말이고요. 예. 뭘 했냐? 니네 뭐 했냐? 그렇게.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도? 네. 예, 민주당이 뭘 했냐? 그러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왜 그때 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예. 예를 들면 사실 지자체장 성비위 문제 때도 그랬고 예. 이제 그때 좀 많이 실망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30대 뭐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꼭 1년 전에는 180석 주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잖아요, 민주당에. 네. 그 이후부터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그 갈등 국면이 사실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우리 당이 조금 더 그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책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에서는 맨날 뉴스만 틀면 이제 갈등 국면만 계속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과 좀 동떨어져서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나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자체장 성비 문제라든지 선거 직전에 이제 발생했었던 네. 여권 인사들의 이제 부동산 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상조, 박주민요. 네,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자성하는 목소리 혹은 경질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최고위원이었고 청년의 목소리를 지도부에다가 이렇게 꾸준히 내오셨는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도부한테는 뭐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네. 논란 때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순간도 있고 예. 이제 청년들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슈가 됐던 순간들은 뭐 인국공 사태도 사실은 있었고 예. 그 외에 뭐 자녀 입시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게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혹은 불공정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 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었고 이제 성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사과를 100번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사과도 좀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에 청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그러지 않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오만한 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을 무언가 부족한 세대, 힘든 세대인 건 맞습니다. 물론 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이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힘든 세대인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청년들을 마치 경험치나 역사적인 경험 혹은 뭐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서, 청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정치가 전혀 청년들의 마음을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주변을 봐도 냉정하게 정치가 내 삶에 과연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땐 거기선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에 힘이 되는 정치. 예. 그게 지금 우리 정치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청년들은 먹고 사니즘에 네.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 당장 그냥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 내가 살아갈 공간, 이 공간이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서 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먹고 사니즘에 있어서 정치가 얼마나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일 거고 네. 두 번째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 외에도 불평등, 양극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정치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은.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는 독재 후예한테 표를 주겠냐.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MB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청년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아마 먹히지 않았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부패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요. 도덕이 중요하고 부패를 한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다니요. 이런 구호가 전혀 안 먹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전략에서 쟤네보다 우리가 낫지. 네. 쟤네가 나쁜 놈이니까 그래도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편의 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 방식의 선거 운동인 거죠. 근데 특별히 젊은 층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사실은 2030 세대의 투표율과 또 지지한 정당의 비율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2030에게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영 논리, 네. 정치적인 색깔, 혹은 편가르기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진보 보수 이념이 안 통해요. 네, 이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독재, 뭐 MB 정부 시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색깔 혹은 진영 담론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잘하고 있었다면 그게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반성하고 이야기하긴커녕 남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더욱더 먹히지 않았던 거겠죠. 니네나 잘하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니네나 잘하지. 니네부터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오히려 좀 괘씸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그렇죠. 엄청난 그 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청년들. 청년들이요? 모르지 않죠. 알죠?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권력을 가지고, 네. 이권을, 그럼요. 돈을, 네, 사리사욕을, 네. 네. 브레이브 주님께서는 20대 남자한테 물어봐야죠. 남성 역차별로 인한 공정 문제를 여성이 알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읽어야 됩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바라보는 세계가 좀 달라요. 저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2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역차별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들어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여러 쇄신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향은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개혁과 변화, 쇄신 이 길로 가는 길목이 막힐 것이다. 네. 지금이 아니면 사실 이 타이밍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들고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 모두 당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716님께서 반성한다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들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님. 자, 민주당이 쇄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제 짚어보는 것부터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셨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과 좀 맞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변화하고 고민하겠다. 결국 국민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미세 조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고통과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졌다고 개혁을 멈출 수 없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개혁 과제에 있어서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해 왔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인 이슈 중에 사실 개혁 과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맞는데 물론 개혁에 있어서도 매듭짓지 못한 개혁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혁을 위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민심들을 우리가 놓쳐왔는지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하고 예. 보다 차분하고 정밀하고 세심해질 때라고 생각하지 예. 더 센 개혁, 더 강한 개혁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9741님께서 쇄신하려면요 의원님들 집 다 팔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막 와닿아요. 네. 자, 새로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전임 지도부로서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와 벌어진 그 격차를 치열하게 좁혀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네. 저희 안에 원칙을,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당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부터 더욱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내로남불적인 자세, 위선적인 자세부터 타파해 나가는 거.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목소리 그리고 그 객관적인 시각들과 민주당이 발을 맞추고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원칙과 상식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뭐 일부 정치권 일부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긴 한데 내로남불에 민주당이 몇 가지 사례를 줬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민주당한테는.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제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직책과 상관없이 네.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국면들이 당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청년들의 민심을 어떻게 좀 민주당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이제 행동을 하려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치인 박성민 말고 네. 다른 박성민은 하시는 일이 뭐죠? 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요? 네.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 1학기인데요. 네. 지금 20대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정치인 박성민 말고 개인 박성민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네. 사실 한 1, 2주 있으면 중간고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좀 잘 안 봐주나요?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니까요. 아, 네. 네, 그런 걸 바라지도 않죠. 네,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네.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들이 못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목소리 크게 높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PSC님께서는 청년들이 바라는 진보는 새로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이미 보수이며 독단입니다. 귀를 열고 쇄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집에 계세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두통이 좀. 빨리 달려오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4.7 재보선 다음 날이었죠. 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2016년 겨울 촛불광장의 분노가 당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언론개혁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 이후에 언론 현실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4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이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회피해 왔고, 국민의힘은 장악의 대상으로 언론 문제를 다뤄왔던 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당선인 아니죠. 시장 관련된 얘기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얘기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노조는 이 오세훈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 지역 공영방송의 시민 참여와 제작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이 언론노조와 정책 협약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선거 과정에서요? 네, 그리고 당선 직후에도 측근들을 앞세워서 이 TBS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여과 없이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언론노조가 비판을 했고요. 예. 이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냈던 1년 동안 이 언론 탄압, 용산 참사 이슈 물타기, 이 종편 특혜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이제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도 침묵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을 그래요? 이제 특별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언론인들한테 박형준 부산시장은 굉장히 좀 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는 오세훈과 박형준 두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또한 거대 여당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속히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언론노조는 오직 정치공학적으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해 이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 이 핵심 과제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의 추락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 경고했군요. 네. 네. 또 다른 얘기도 있었어요? 예, 앞서 언론노조 EBS, MBC, KBS 본부가 지난달에 이 공영방송 2사 사장을 선임할 때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통과를 이제 6월까지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언론노조는 이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바꾸는 그런 변화에 민주당이 앞장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TBS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여과 없이 토해냈다면서 오세훈 당선인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얘기했는데, 언론노조가 언론인들이 모인 그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다수인데요. 그 기자들이 김어준 씨를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편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근데 한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언론 노조의 시각입니다. 네, 네, 논평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왜 근데 언론 노조 기자들은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죠. 네. 그렇다고 해야죠. 네. 정성현님께서 머리 아파 집에 있는 사람한테 뛰어오라니요. 아프면 쉬어야죠. 얘기하면 쉬어야죠. 지금 농담한 겁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갈까요? 정철훈 기자님. 네. 정철훈 기자님. 네. 해외 토픽으로 나왔는지 외국에서 한국 신문이 그렇게 인기다고 합니다. 예, 지금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이 K신문의 실태를 고발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해요? 외국에서 한국 신문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K신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MBC 뉴스데스크의 9일자 보도입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 이 태국 방콕의 이케아 매장에 이 가구나 소품 포장에 쓰라고 신문이 잔뜩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구나 소품 싸는 데는 신문지가 좋지요. 그런데 태국에서요? 네, 그런데 확인해보니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펼쳐보지도 않은 새 신문들이 비치돼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 방콕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 꽃을 꽃을 포장할 때도 한국 신문을 쓴다고 하고요. 꽃 살 때도 신문지가 좋죠. 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길거리 음식을 이제 만들고 나서 조리 직후에 한국 신문지에 담아서 판다고 합니다. 한국 신문에 담아서요, 신문지에. 또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국 신문을 손쉽게 살 수 있는데 이 가격은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 신문은
이 홍기름으로 인쇄를 해서 친환경적이고 또 기름기도 잘 흡수해서 좋다. 이게 현지의 평가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신문지도 사실 팔리고는 있는데 한국 신문의 경우는 이 포장도 안 뜯은 이 새 신문지가 있고 또 한 번에 몇십 톤까지 대량 주문이 가능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저 씁쓸한데 이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매년 100톤에서 200톤 수준이던 이 우리나라 신문 수출량이 2018년에 1000톤을 넘겼고요. 2019년에는 4,500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18,000톤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18,000톤이나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MBC는 이 신문사들이 읽지도 않을 신문을 찍어내 밀어내다시피 신문지국에 팔고 이걸 감당 못한 신문지국들이 해외 판로까지 개척을 하면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신문지 한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문 그 파지나 그 재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문을 찍자마자 그걸 수출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거 신문이 아니라 네. 포장지였어요. 신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해당 리포트에 막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예. 뭐 신문을 찍은 게 아니라 포장지를 찍었다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예. 부스를 뻥튀기 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먹고 기업 광고를 따가는 거는 사기가 아니냐. 네. 일반 기업이었으면 구속이나 최소 세무조사인데 언론은 20년 동안 세무조사도 안 했다.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수사도 안 했어.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부스를 뻥튀기 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은 받아먹고 기업 광고도 더 뜯어냈습니다. 이건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30여 명이 ABC협회와 조선일보를 고발해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또 다른 댓글을 보면 뭐 정부는 뭐하냐 이런 걸 발본색원해야 국민이 지지한다 뭐 이런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언론 앞에 가면 이게 잘 처리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수사력이 그 앞에만 가면 무기력했는데 신문사 앞에만 가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8672님께서 한국 문자가 세계 공통 문자구나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꽃집에서 이렇게 꽃배달로 이렇게 아이고 참 꽃배달 포장지로 쓰이고 있답니다. 8113님께서 정철웅 기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 좀 알려주세요. 언론사들도 공정하게 대우받으셔야죠 얘기하는데 미디어 바우처가 뭐예요? 예, 지금 이 미디어 바우처가 최근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한 제도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문체부가 지금 사무검사 결과도 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사실 문제의 본질이 이 정부 광고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정철웅 기자 쉽게 말한다면서 쉽지가 않아. 나도 어려워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쉽게 말하면 정부 광고 규모가 작년에 정부 광고 규모가 1조가 좀 넘거든요. 네. 이 정부 광고 예산을 국민에게 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이 신문에다가 이제 정부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인 미디어 이용자에게 매년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을 하면 예, 국민들은 그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언론사 또는 좋은 기사 또는 뭐 잡지 후원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김승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종이신문 구독자는 이제 끝없이 감소하고 있고 이 현재 기준으로는 정부 보조금이나 광고가 거대 언론사에 편중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미디어 바우처를 제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성인 한 명당 연간 $50, 약 6만 원가량인데요. 이 바우처를 발행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미국의 아이디어를 보면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는 1명 이상의 정규직 언론인을 고용해야 되고요. 네. 공적 관심의 뉴스를 생산해야 하고
투명한 경영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언론사가 너무 많이 받아가면 안 되니까 이 전체 바우처 금액의 1%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기부하지 않아서 남는 바우처는 다른 시민이 기부한 이 전체 바우처 비율에 맞춰서 일괄 재분배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뭐 이 같은 시나리오로 만약에 뉴욕타임즈가 1%의 바우처 기부를 받으면 뉴욕타임즈가 고용한 언론인 1,700명 중에 1,000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네. 정리하면 미디어 바우처는 당신이 낸 세금을 다시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응원하는 언론사에 투자하라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경우에 언론은 트래픽, 조회수가 아닌 어떤 독자의 선택을 위해서 이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언론의 공적 역할 강화가 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네, 2565님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전 찬성 얘기합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지금 시행되면 주진우 라이브 아주 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로는 이거를 인쇄 매체에 국한할 것이냐 바우처를 아니면 방송까지 다 할 것이냐는 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주진우 라이브 끝나고 나오는 이 정준희 열린 토론의 진행자 정준희 교수도 이 시민들의 직접 지원이나 수신료 같은 공공재원처럼 이 광고 시장으로 인해 언론이 망가지는 걸 제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균형추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도 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규모의 국고를 가지고 좀 시범 사업을 해보면서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이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이라는 큰 방향성을 두고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785님께서 우리나라 언론사는 해당 없겠네. 조건에 부합할 언론사가 몇 개나 되려나. 그러게요. 조건에 부합할 언론사가 몇 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주진우 라이브가 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할 가능성은 조금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면 네.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역시 금요일 퇴근길답게 이동 차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넉넉하게 두셔야겠는데요. 먼저 사고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천안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 사고 지점인 천안을 지나서도 목천까지는 10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다시 회덕 분기점과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또 동대구 분기점과 구서 일대까지 각각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호 분기점에서 주춤하고 이후 서울 경기권에서만 3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부터 동탄까지가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은 퇴계원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14km로 긴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사패산 터널 안에 수습 중인 고장난 차 때문에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을까 나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인종차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최근 또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프고 슬픈 얘기죠. 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요.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알려진 인종차별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었을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지금 논해지는 차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블랙스플레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그린북 같은 영화도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었죠. 수작이죠.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최근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정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움이 들 정도인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인종차별을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신선한 시선을 보여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말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결말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각본의 영화인데요. 조던 필 감독의 Get Out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을 탄. 네,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던 필 감독. 이분이 그렇게 영화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평을 받았다면서요. 등장부터. 네, 이 Get Out이라는 영화로 딱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영화가 구성이 정말 좋았고요. 네. 소품들도 아주 대단했고 영화 안에 보이는 그 어떤 카메라 안에 프레임 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천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데뷔작으로 네. 겟아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던 필 감독 천재다 그런 얘기하면서 찬사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겟아웃을 만들기 전부터 이 조던 필 감독이 코미디언 활동할 때부터 코미디언이었어요?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 네. 그 자기 채널에서도 다루는 주된 주제가 인종차별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소개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반전을 최대한 숨기고 이 영화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78년생입니다. 79년생인가요? 79년생의 흑인 감독인데 천재라고 불리는 조던 필 감독의 Get Out 이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시작은요. 그 아주 어두운 밤에 미국의 한 주택가에서 한 흑인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차가 자기를 따라온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뛰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그 남자를 습격하고 트렁크에 집어넣고 납치를 해버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납치로 시작됩니다. 네, 이게 첫 영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은 크리스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흑인이고요. 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백인입니다. 예. 여자친구 이름은 로즈 아미티즈인데 네. 로즈라는 이름의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로즈가 우리 부모님 보러 가자.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자친구는 백인이고 예쁘고요. 네. 부자. 맞습니다. 부잣집. 부잣집. 예. 네, 굉장한 부잣집인데 이 집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친구는 이 크리스에게 얘기를 해요. 백인 집에 함부로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여자친구 믿고 그래 가자 하고서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로즈의 차를 타고 이렇게 로즈가 운전해서 가는데 가다가 사슴을 쳐요. 차가 지나가다 가다가 사슴을 쳐요. 네, 로드킬이 나죠. 네. 그래서 백미러가 망가집니다. 이런 장면들이 불길하다. 하나하나 다 상징적인데 네. 불길하다. 네, 9753님께서 주 기자님 발음 때문에 조씨성을 가진 한국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조던필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 사람들이 조동필 씨인 줄 알고. 그렇죠. 네. 네. 풍양조 씨인지도 몰라요. 네. 자,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길 백인 부자 집에 이렇게 가는 흑인. 네. 남자친구 처음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거기에 로드킬도 일어나고 아이고 긴장됩니다. 네, 그래서 백미러가 망가진 채로 옆에 사이더미러가 망가졌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가는데 경찰이 그 차를 발견하고 세웁니다. 경찰 나왔다. 네, 경찰이 나와서 이 백미러 이게 부서졌으니까 세운 거죠. 네. 그리고 안을 보니까 흑인이 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인에게 이제 신분증 달라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크리스는 흑인이잖아요. 경찰에게 너무나 협조적인 거죠. 예.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얼른 꺼내는데 여자친구가 말립니다. 네. 그리고는 따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내 남자친구의 신분증을 왜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뭐가 문제냐. 네. 이런 거 잘못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경찰이 놀래서 아니 신분증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자친구는 막 싸웁니다. 네. 그래서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네, 넘어갔군요. 그러니까 백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흑인이었다면은
굉장한 곤혹을 치렀을 텐데 네. 아마 영화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은 이 장면이 뭔가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일단 사슴 로드킬 그다음에 경찰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신분증을 주지 않고 넘어가고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네. 이 집에 도착해서 이제 로즈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흑인을 배려한답시고 흑인을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괜히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오바마가 한 번 더 3번 나왔으면은 나도 오바마를 찍었을 거야. 네. 이런 얘기를 난 안 찍었다는 얘기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흑인을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그 집에 가 보니까 가족은 이제 로즈의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집사는 흑인입니다. 네. 월터라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집의 가정부 조지나도 흑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구조인 거잖아요. 신분 차이가 보이죠. 네, 이게 인종에 현대 따른. 미국인데 네. 현대 미국인데 백인 집안에 흑인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흑인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일지 알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백인을 존경한다네.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오래 지내서 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이제 남동생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네. 그 자기 누나의 남자친구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너네 흑인들은 유전자가 좋아서 좋겠다.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약간 비꼬는 걸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유전자 얘기라든지. 네, 유전자 너는 검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흑인들은 좋겠네. 그런 거 비아냥 아닙니까? 그렇죠. 비아냥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남자애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좀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헤드락을 걸려고 하고 네.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네. 로즈가 화내고 들어가자고 하고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즈는 사과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의 무례함을 용서해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착하네 여자친구는. 네. 근데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밤에 담배를 피러 크리스가 나갔는데 그 흑인 집사라는 월터는 막 밤중에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달밤에? 예, 달밤에. 달밤에 바깥을 막 달리기를 하고 달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부 조지나는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오는데 기묘하네요. 네, 뭔가 기묘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제 로즈의 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다가 네. 이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최면으로 담배를 끊게 해주겠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선 최면을 걸어요. 지금 그 딸의 남자친구한테 최면이요? 네,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요법이 있다. 네. 신기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찻잔에 이 숟가락이 부딪히면서 최면이 딱 걸립니다. 걸려요. 그리고서는 뭔가 침전의 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빠지게 돼요. 이렇게 최면에 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뭔가 뒤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일들이 마치 TV 속에서 나오는 일처럼 느껴지고 소리도 들리고 뭐 다 느껴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키님이 최면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 내 몸도 막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지금 감정이입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쫙 내려가는 그 느낌으로 네. 나오게 되고 의자에 앉아서 마비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나게 해주죠. 그래요. 네 그러고 났는데 놀랍게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네. 다음 날 아침부터 네. 최면이 통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엄청 기묘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인 사용자들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파티를 해요. 이 아미티지가는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모여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데 주변 사람들 여기부터가 이제 반전이 있는 부분이라 이 뒤는 말씀드리면 영화가 재미가 없는데요. 네. 파티를 하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백인입니다. 전부 백인. 전부 백인.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네. 정말 부자들처럼 보이는,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예. 엄청난 부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잔뜩 모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입니다. 가서 이제 몸을 이렇게 만져봐도 되겠느냐. 네. 뭐 흑인은 운동은 피부가 그렇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건 좋냐, 이제 뭔가 네. 그 흑인이니까 알았어. 여러 이 정도. 네. KBS 저희 공영방송.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4443님, 라이너님 이거 봤던 영화라 결말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많은 백인들이 와서 크리스의 뭐 몸을 만져보거나 혹은 뭐 운동을 잘하는지, 담배를 피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청취자들이 지금 영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직접 보려고 음소거했어요. 아들들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주말에 가족들이랑 봐야겠어요. 해들림 이랬고요. 2353님, 저 이 영화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했습니다. 영화 얘기는 말고 그러면은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네, 인종차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충격적인 인종차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렇다고 이 조던 필 감독이 높게 평가받는 거는 인종 문제를 백인만을 이제 그 가해자,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보질 않고 예. 흑인들 사이의 얘기도 들려줍니다. 네. 흑인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 네. 이걸 보여주는 균형적인 시각이 좋고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를 보실 때 그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화에 아시아인이 한 명 나오는 거를 인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인이 나오는데요. 딱 한 명이 나와요. 아시아인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아시아인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백인들. 네. 그 틈바구니 속에 아시아인이 한 명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아시아인 역시 크리스에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로 느껴질 법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흑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이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던 필 감독과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데 아시아인을 유사 백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인은 아니지만 백인들 사회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LA 폭동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니네도 유색인종인데 니네들은 백인 편만 들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착취하고 돈 다 벌어갔잖아. 그러면서 그런 인종차별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LA 폭동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 백인들이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시아인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죠. 네. 한국 교민들을 완충지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있었죠. 이게 흑인들이 주로 교전한 상대가 한국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 경찰이 백인 지역으로 오는 흑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네. 한인들 지역으로 가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을 버려둔 거죠. 그래서 LA에서는 한인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런 그런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 예비군들이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요. 흑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갔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흑인들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흑인들이 인종차별에서 피해자 역할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기들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말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네.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흑인들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미나리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시안 그리고 한국인, 이 한국인들을 미국 사회가 그리고 영화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에서라도 어떤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혜숙님께서 조던 필 감독 저희 집안 사람도 아닌데 자꾸 자랑스럽네요. 조던 필 감독이 아니야 조던 필 감독입니다. 발음 잘하겠습니다. 7737님 Get Out, Us 두 영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조던 필 감독의 두 대표 영화. 또
어스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네, 어스도 물론 겟아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어스도 보다 보면은 참 훌륭한 영화죠.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겟아웃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선거 하루 만에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 단지 호가 2, 3억 훌쩍.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여의도 압구정 일대 아파트값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고도 제한 해제 기대감이 커서요. 지금 하겠다는 아파트를 계속 걷어들이면서 매물 품귀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압구정 여의도에서 몰표를 받은 이유도 있었고요. 네, 이런 뉴스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고릴라는 싸움 아닌 평화를 위해서 가슴을 두드린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고릴라 벌떡 일어나서 우람한 가슴을 막 주먹으로 두드리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죠? 타잔에서도 보셨나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릴라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소리가 잘 울리도록 손을 컵 모양으로 움켜쥐면서 때린대요. 이거 어떻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커진답니다. 뺨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거 컵으로 때리면 이거 안 커지네. 죄송합니다. 커진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컵 모양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짝짓기 상대를 얻고 싸움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그런 방법이래요. 나 이거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여성한테 구애하는 그런 거랍니다. 덩치가 클수록 후두 공기주머니에 부피가 커가지고 가슴을 두드릴 때 저음이 난다고 합니다. 저음. 그런 거는 또 몰랐네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가슴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고릴라는. 네. 봤는데 잘 안 울려가지고요. 왜 이게 안 되지? 아무튼 주먹보다 이렇게 컵 모양 아시죠? 다. 네. 펀의 We Are Young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입니다.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